당장 비트코인 30억을 써라. 아니면 모조리 수장시키겠다. 무자비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협박 앞에 전 세계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북적을 세탁해 쥐새끼처럼 도망치는 배들이 속출했고 일본은 비굴하게 돈을 바치며 꼬리를 내렸죠. 하지만 대한민국 태극기를 단 유조선 26척은 달랐습니다. 단 1원도 부당한 돈은 낼 수 없다며 43도 폭염이 끓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멈춰 세운 겁니다. 전 세계 금융가는 미련하게 고집을 피우는 한국인 5일 안에 파산할 거라 확신하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37일간 죽은 듯 멈춰있던 한국 배들이 마침내 숨겨둔 이빨을 드러낸 순간 이란의 군사 레이더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으니까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 최강의 무력 봉쇄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반격.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위기관리센터에서 30년째 수석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올리버입니다. 제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국가가 언제 숨을 거두는지 그 시기를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책상 위에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아날로그 스톱워치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과거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선언하기 사흘 전에도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도 이 스톱워치는 저와 함께 국가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함께 했었죠. 제 모니터에 떠오르는 방대한 경제 데이터와 확률 수치들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인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언제나 차갑고 완벽한 정답만을 제시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전 세계 금융가의 꼭대기에 앉아 수많은 나라들의 비극과 파산을 숫자로만 재단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평생에 굳건했던 확신과 오만한 데이터가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 앞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7일. 전 세계 원유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무력 봉쇄 사태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취리히 본부의 상황실 모니터. 8대가 일제히 시뻘건 경고등을 깜빡이며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갑자기 수십 척의 군함을 이끌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완전히 점거해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대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인류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유의 20%가 매일같이 지나가는 그야말로 지구촌 경제의 숨통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바닷길입니다. 전체 폭은 33km에 달하지만 수심의 문제로 실제로 초대형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수로는 고작 3km 남짓에 불과하죠. 이 좁디 좁은 물길의 한가운데를 이란의 최정예 군사들이 총구를 들이밀며 거대한 해상 톨게이트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국제 해상통신 채널 16번 주파수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바스 레자이의 섬뜩한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당장 비트코인 30억을 쏴라. 우리의 허가 없이 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배는 모조리 격침시켜 바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배 한 척당 30억 원이라니요. 이건 정상적인 국가 간의 외교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물류와 경제를 인질로 잡은 초대형 해상 강도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내놓으라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촘촘한 경제 제재망을 피하면서 이란의 전쟁 재건 자금을 단숨에 쓸어 담겠다는 아주 영리하고도 악랄한 덫이었던 겁니다. 이 무자비한 총구 앞에서 전 세계 해운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공포가 바다를 덮치자 제가 30년간 시장에서 보아왔던 인간의 가장 비굴하고 이기적인 본성들이 여과 없이 날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황실 모니터 위로 멈춰 선 수백 척의 유조선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살을 가장 찌푸리게 만든 건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알량한 꼼수를 부리며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 배들이었죠.
가장 먼저 제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을 단 문바사 비오라는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사실 이 배를 실제로 빌려 쓰는 곳은 다른 나라의 해운사였지만 복잡한 국제해양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배의 국적을 껍데기만 라이베리아로 세탁해둔 상태였죠. 이 배는 이란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비밀리에 지정해둔 꼼수 통로, 즉 라라크 섬 인근의 대체 항로로 슬그머니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이란 측과 모종의 뒷거래를 벌이고 은밀하게 고개를 숙인 뒤 검증된 선박이라는 굴욕적인 딱지를 붙이고 유유히 사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위성화면에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자존심이나 국제사회의 정의 따위는 진작에 내다버린 비겁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비굴함의 끝판왕을 보여준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형 해운사들이었죠. 제 오랜 정보원이자 일본 측 해운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다나카라는 자에게서 직통 전화가 걸려온 건 사태 발발 이틀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올리버 씨, 우리는 방금 통행료 지불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한 지시로 배들의 국적을 파나마로 재빨리 바꿔달았죠.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30억을 전송하는 버튼 한번 누르니까 이란 군함들이 아주 정중하게 길을 열어주던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빠른 판단을 자랑스러워하는 야비한 웃음기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주저없이 허리를 90도로 꺾고 비열한 꼼수를 써서라도 눈앞에 내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일본 특유의 계산적인 실리주의가 뼛속까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장 세력에게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막대한 테러 자금을 대중 꼬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타협이 아주 현명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온 바다가 공포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꼼수와 뒷돈이 난무하는 그 역겨운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제 상식과 데이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위성화면 정중앙 43도가 넘는 지옥 같은 폭염이 끓어오르는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 무려 26척이나 되는 거대한 유조선. 무리가 마치 바다에 뿌리를 내린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겁니다. 배의 꼬리에는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의 선명한 태극기가 뜨거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펄럭이고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단 26척의 유조선 선단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 보았습니다. 배의 심장인 엔진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사방을 포위한 이란 군함들의 시퍼런 포구가 그들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는데도 그 배들은 단 한 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170명이 넘는 한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는 배들이었습니다. 엔진이 멈춰 에어컨마저 끊긴 선실과 철판. 가판은 날계란을 깨트리면 순식간에 익어버릴 정도로 무섭게 달궈져 있었죠. 보고에 따르면 선원들은 에어컨 배관에 맺힌 결로수 물방울을 받아 입술을 축이며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지옥 속에서도 그들은 일본처럼 배의 국적을 파나마로 비겁하게 바꾸지 않았고 문바사 비오처럼 이란에게 꼼수 항로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일원의 부당한 돈도 깡패들에게 쥐어줄 수 없다며 세계 최강의 무력을 자부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총구 앞에서 무모하리만치 꼿꼿하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저 나라는 왜 저러는 거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저는 그 미련한 고집의 황당함을 넘어 직업적인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30년 경력의 위기 분석가 시선으로 볼 때 저건 고결한 용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통째로 수렁에 처박는 완벽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즉각 제 사무실의 슈퍼컴퓨터를 가동해 대한민국의 산업 전력, 물류 수송량, 석유, 화학 가동률 등 모든 경제 데이터를 모조리 끌어모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최종 결과값을 본 순간 저는 차갑게 헛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의존도, 그 중에서도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1%에 달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수출 강국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건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들과 혈관처럼 뻗어있는 물류망의 힘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 뜨거운 바다 위에 멈춰선 26척의 유조선에 실려있는 기름의 양은 약 1,400만 배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꼬박고 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산업계의 피와 살 같은 상업용 재고량 전부가 저 바다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에는 약 7개월치나 되는 엄청난 양의 국가 비상비축유가 지하 탱크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안보 능력이었죠. 하지만 제 데이터는 그것이 완벽한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비상비축유는 국가 존망이 걸린 실제 전쟁 상황에서만 빗장을 풀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걸 단 한 방울이라도 상업용으로 빼서 공장에 돌리는 순간 뉴욕과 런던의 전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게 너무도 뻔했습니다. 등급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폭락하고 외국인 투자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제2의 IMF 사태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즉, 대한민국은 완벽한 진퇴양난의 덫에 목이 졸린 상태였던 겁니다. 이란에게 30억을 내고 굴복하자니 위대한 국가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고 국제적인 테러 자금 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생겼고 반대로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버티자니 당장 5일 뒤에 전국의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며 경제가 산산조각 날 끔찍한 위기였던 것이죠. 저는 다나카가 방금 전 보내온 비웃음 섞인 음성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생해 보았습니다. 올리버 씨, 한국인들은 참 답답하고 미련합니다. 그깟 30억 원이 아까워서 나라 경제 전체를 불타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니까요. 저 알량한 원칙과 고집이 언제까지 버티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딱 5일 뒤면 한국의 모든 공장이 멈춰 서고 저 불쌍한 배들은 바다 위에서 말라 죽게 될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 다나카의 그 야비한 조롱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는 30년치의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당장 5일치 기름밖에 남지 않은 나라가 미사일과 장갑차로 무장한 이란. 군대 앞에서 고작 태극기 하나 펄럭이며 버틴다? 이건 아무리 기적을 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려 전 세계 금융가의 VIP들에게 타전할 1급 파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타협을 모르는 그들의 무모하고 미련한 고집이 정확히 5일 후 국가부도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강하게 찍은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낡은 스톱워치를 집어들고 차갑게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톱워치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숨통이 끊어지는 피 말리는 5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소리였죠. 제 보고서가 전송되자마자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은 한국의 파산에 천문학적인 돈을 공매도치며 악마 같은 축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다나카도 그리고 한국을 비웃던 전 세계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43도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죽은 듯이 숨죽이고 멈춰있던 그 26척의 배들이 사실은 살려달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게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세계 금융계의 잔인한 비웃음과 이란의 서슬. 퍼런 총구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려 37일 동안 전 세계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며 적의 심장에 단번에 꽂아 넣을 무시무시한 반격의 칼날을 아주 조용히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책상 위 스톱워치의 초침 소리가 취리히 상황실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모니터 너머로 전해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그야말로 끔찍한 생지옥 그 자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중동 페르시아만의 태양은 인간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죠. 한낮의 온도가 무려 43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갇힌 26척의 대한민국 유조선들은 엔진을 완전히 끈 상태였기 때문에 배 안의 에어컨은 당연히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철판으로 둘러싸인 유조선 갑판은 날계란을 깨뜨리면 순식간에 하얗게 익어버릴 정도로 펄펄 끓는 용광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170여 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제 데이터 수치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식수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들이 엔진룸과 에어컨 배관 표면에 맺힌 결로수, 즉 오염된 물방울을 컵에 모아 입술을 축이며 버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정보망을 통해 선단 전체를 이끄는 코리아 호프호의 김 선장이 본사에 보낸 짧은 무선 교신 내용 하나가 입수되더군요. 우리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30억을 주면 내일은 300억을 달라고 할 놈들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멈춘다. 마지막 물 한 모금까지 아껴라. 우리는 태극기를 내리지 않는다. 그 교신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입술을 꽉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위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지독한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금융시장은 그들의 숭고한 책임감이나 눈물겨운 희생 따위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가 작성했던 대한민국 5일 내 파산 확정 보고서가 전 세계 금융가에 뿌려진 직후였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악명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과거 제 밑에서 위기 분석을 배웠던 옛 제자 리차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리버 선생님, 당신의 보고서는 역시 완벽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펀드의 모든 자산을 긁어모아 대한민국 국채와 원화, 가치 하락에 무려 10조 원 규모의 공매도를 걸었습니다. 5일 뒤 한국의 공장들이 기름이 없어 올스톱되는 순간 한국 경제는 그대로 나락으로 처박힐 거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의 확정 수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리차드의 목소리는 남의 나라의 비극을 뜯어먹고 살찌는 기생충 특유의 역겨운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괴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를 꾸짖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데이터가 제가 쓴 그 보고서가 그 괴물에게 칼을 쥐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전 세계 언론들도 일제히 한국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유력 매체들은 원칙을 지키려다 나라를 말아먹는 한국의 무모한 도박, 국민의 목숨을 43도 폭염 속에 방치한 고집불통 국가라며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해운 중개인 다나카는 아주 여유롭게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제게 또다시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를 보내왔었죠. 올리버 씨, 한국인들이 저렇게 지옥불에서 타 죽어가는 동안 우리 일본 배들은 안전하게 기름을 싣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 30억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저렇게 죽는 소리를 하다니요. 이게 바로 유연한 외교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번 고집으로 완벽하게 망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상황이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 결국 백기를 들고 비상비축유를 풀거나 아니면 이란에게 몰래 돈을 찔러주고 사태를 무마할 것이라 100% 확신했습니다. 5일치 상업용 기름이 바닥나기 직전인 상황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뿐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7개월치의 비상비축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은 우리 후손들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위기에서 써야 할 피와 땀입니다. 불법적인 무력 협박에 굴복해 이 귀중한 자산을 단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30억의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자력으로 뚫어낼 것입니다. 그 담화를 듣고 저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군. 진짜 다 같이 죽자는 건가? 5일치 기름밖에 없는 나라가 7개월치 비상유를 눈앞에 두고도 맨몸으로 적의 총알을 받아내겠다니요.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예 현실 감각을 상실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스톱워치의 숫자는 어느덧 파산 마지노선인 5일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를 비롯한 월가의 공매도 세력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축포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 제 30년 분석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아주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완전히 멈춰야 할 5일째 아침이 밝았는데도 제 모니터에 떠있는 대한민국의 공장 가동률 지표와 산업 전력, 소비량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기는커녕 아주 미세하고도 일정한 간격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원화 가치 폭락 속도도 어느 순간부터 팽팽한 방어선에 부딪힌 듯 멈춰 서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지? 기름이 끊겼는데 어떻게 나라가 안 멈추는 거야? 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숨겨진 데이터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엄청난 사실 하나를 발견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은 무작정 바다 위에서 고집만 부리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직후 한국 정부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초긴밀 공조를 맺고 다른 우회 송유관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최소한의 생명줄인 원유를 육로와 다른 항구로 빼내오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카자흐스탄 등 제3국을 통한 원유 스와프, 즉 원유 교환 계약까지 물밑에서 빛의 속도로 체결해둔 상태였죠. 전 세계가 호르무즈 바다 위에 떠있는 26척의 배만 쳐다보며 한국을 비웃고 있을 때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말리는 외교전을 펼치며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아득바득 피를 수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비밀정보망에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의 특사 한 명이 아주 은밀한 경로로 이동한 기록이 걸려들었거든요. 그가 향한 곳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에게 살려달라며 통행료 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가 비밀리에 발을 내디딘 곳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맞은편에 위치한 국가, 오만의 무스카트 왕실 비공개 접견실이었습니다. 오만은 이란과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막강한 이란의 무력 앞에서 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 오만 왕실에 한국의 특사가 무려 4시간이나 머물며 극비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돈도 없고 기름도 끊겨가는 마당에 한국 특사가 대체 오만 국왕에게 무슨 카드를 내밀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만 왕실 내부에 심어둔 제 최상위 정보원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단 한 줄의 답변에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특사가 스마트 항만 제어 시스템의 설계도를 국왕의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돈이 아니라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오만의 바다를 영구적으로 지켜줄 최첨단 전자방패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국왕이 그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서명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항만 기술. 이것은 단순히 배를 대는 부두를 짓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선박의 저반부터 화물 관리, 실시간 해상 감시, 그리고 적의 레이더 위협 탐지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자동으로 안전한 우회 경로를 생성해내는 그야말로 디지털 해상 요새였습니다. 오만 입장에서는 늘 깡패 같은 이란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한국이 그들의 앞바다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방패를 공짜로 쥐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26척 유조선 선단에 한해 이란의 감시망을 피해 오만의 영해를 가로질러 빠져나갈 수 있는 극비리의 비공식 우회 항로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양손으로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나라는 37일 동안 이란의 총구 앞에서 멍청하게 맞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37일은 이란을 완벽하게 안심시키기 위한 거대한 연막탄이자 뒤로는 오만과 손잡고 바닷길을 통째로 새로 파버리는 숨막히는 설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43도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켜지 않고 버티던 26척의 배들. 그들이 엔진을 끈 진짜 이유가 단순히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저의 30년 분석과 직감이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극한으로 아껴 배에 장착된 모든 통신, 안테나와 레이더 교란 장치의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37일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 통신망과 미사일 유도 체계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역해킹하며 뚫고 들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죠. 월가의 투기꾼들이 한국의 파산에 10조를 걸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일본이 비겁하게 국적을 세탁하고 30억을 헌납하며 한국을 비웃는 동안 심지어 제가 한국의 사망 선고 보고서를 쓰는 그 오만한 시간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그 뜨거운 바다 위아래에서 전 세계를 완벽하게 기만하며 적의 목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비수를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란이 예고했던 최후 통첩의 시간,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시간뿐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바스 레자이는 승리를 확신하며 한국 배들을 모조리 수장시키라며 발포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을 테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이란이 마주하게 될 것은 무력하게 가라앉는 한국의 유조선들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한 군사 레이더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대한민국의 압도적이고도 잔혹한 전자전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스톱워치의 초침이 마침내 폭풍 전야의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스톱워치의 초침이 마침내 밤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후 통첩으로 못 박았던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10분.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글로벌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무덤처럼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굴지의 금융계 거물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대형 화상. 회의 모니터 속에는 남의 피눈물을 핥아먹고 사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긴장된 얼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43도의 살인적인 폭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37일째 미동조차 하지 않는 26척의 대한민국 유조선들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바스 레자이의 목소리는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해상 공용통신망을 통해 그의 잔인하고도 조롱 섞인 경고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듯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선박들에게 베푸는 내 마지막 자비다. 지금 당장 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정 정각을 기해 너희들의 고집스러운 배들을 모조리 벌집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페르시아만의 물고기 밥이 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 무릎을 꿇어라. 그의 협박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26척의 한국 유조선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이란의 최신형 고속 정함 6척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함포의 시퍼런 포신들이 아주 노골적이고도 위협적인 기계음을 내며 한국 배들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었죠. 장전음이 무선망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제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피 말리는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의 악덕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제 옛 제자였던 리차드는 화상화면 너머로 최고급 시가를 피워 물며 역겨운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파산에 무려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공매도로 걸어놓은 상태였죠. 올리버 선생님,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한국인들의 고집불통 쇼가 끝이 나는군요. 자정이 지나고 저 배들이 화염에 휩싸여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순간 한국 경제도 똑같이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제 계좌에는 수조 원의 확정 수익이 꽂히게 되겠죠.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본주의의 승리입니까? 그의 말대로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눈앞에 보이는 차가운 현실은 대한민국의 완벽하고도 처참한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멈춰 에어컨마저 끊긴 거대한 철선 안에서 식수조차 바닥나 결로수를 하차먹으며 37일을 버틴 170여 명의 한국 선원들. 그들이 저 잔혹한 최첨단 미사일과 함포 앞에서 대체 무슨 수로 살아남는단 말입니까? 심지어 일본의 해운 중개인 다나카 역시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제게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파나마 국적으로 몰래 세탁하고 30억을 낸 우리 일본의 유연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군요.
원칙 운운하며 꼿꼿하게 서 있던 한국은 결국 저렇게 바다의 귀신이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멍청한 자존심의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지 똑똑히 구경이나 합시다. 다들 한국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악마 같은 축배를 들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던 것이죠. 저 역시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스톱워치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 59초, 58초, 57초. 초침이 운명의 시간을 향해 다가갈수록 상황실에 산소가 모조리 타들어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10, 9, 8, 3, 2, 1. 자정입니다. 아바스 레자이가 핏대를 세우며 전 함대 발포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과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제 상황실의 초정밀 위성 레이더 화면과 통신, 감청 장비들이 갑자기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군함들의 함포에서 불을 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7일 동안 죽은 듯이 새까맣게 꺼져 있던 26척의 대한민국 유조선들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른 엄청난 전작이 파동이었습니다. 그것도 26척의 배가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듯 동시에 뿜어낸 에너지였죠. 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엔진을 켠 것도 아닌데 저런 엄청난 출력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제야 저는 대한민국이 37일 동안 숨죽여 준비해온 소름 끼치는 반격의 정체를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산한 것은 배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동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원들은 37일 동안 43도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마저 끄고 땀과 오염된 물방울로 목을 축여가며 목숨 걸고 배 안의 모든 잔여 전력을 모아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력을 선체 꼭대기에 달린 통신 안테나로 단숨에 응축시켜 쏘아 올렸던 것이죠. 바로 최첨단 전파 교란 및 전자기 펄스 공격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레이더가 미쳤습니다. 타겟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군사통신망을 도청하고 있던 제 스피커에서 이란 장교들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똑바로 보고해. 26척이 아니라는 게 무슨 헛소리야. 26척이 아닙니다. 100척. 아니 1000척입니다. 사방이 온통 한국 배들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레이더망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저는 제 상황실의 해킹 레이더 화면을 보며 턱이 빠질 듯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자랑이던 최신형 군사 레이더 화면은 그야말로 지옥의 환영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분명 26척이어야 할 한국의 유조선들이 레이더망 위에서는 순식간에 수백, 수천 척의 녹색점으로 무한 복제되어 이란 군함들을 사방에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완벽하게 기만한 대한민국 천재 기술진들의 유령 함대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37일 동안 넋놓고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고도 은밀하게 이란의 낡은 군사, 통신망과 미사일 유도 체계의 주파수 대역을 이미 완벽하게 역해킹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는 순간 아껴두었던 전력을 한 방에 폭발시켜 가짜 선박의 위치 신호, AIS 수천 개를 이란의 레이더망에 폭격하듯 들이부어버린 것이었죠. 어디를 쏴야 합니까? 사방이 다 타겟입니다. 진짜가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쏴버려. 눈에 보이는 대로 모조리 쏴버리란 말이야. 완벽한 패닉에 빠져 이성을 잃어버린 아바스 레자이의 악에 바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군함 6척은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허공에 떠있는 유령을 향해 미친 듯이 함포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폭격음이 연이어 울려 퍼지며 시뻘건 불기둥이 호르무즈 해협의 밤하늘을 무섭게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포탄들이 날아간 곳에는 당연히 한국 배가 없었습니다. 고장난 레이더가 가리키는 허상을 향해 쏜 포탄들은 M1 바다에 처박히거나 심지어 이란 해군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사령관님,
3번 함이 피격당했습니다. 아군입니다. 우리가 우리 배를 쐈습니다. 조타기를 돌려. 이 바보들아, 충돌한다. 찢어지는 듯한 금속 충돌음이 무선망을 강타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이란 군함 두 척이 가짜 유령 선박을 피하려다 자기들끼리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겁니다.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불이 붙은 이란. 수병들이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리는 아수라장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무력 통제를 자랑하며 전 세계를 협박했던 이란. 혁명수비대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은 한국의 유조선단 앞에서 자기들끼리 포를 쏘고 부딪히며 완벽하게 자멸해버리고 있는 처참한 꼴이었죠. 저는 온몸에 미친 듯한 소름이 돋아 앉아있던 의자의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정녕 인간이 만들어낸 작전이란 말인가?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단 말인가? 화상회의 화면 속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가를 물고 낄낄대던 리차드의 얼굴은 이미 피가 다 빠져나간 잿빛으로 변해 얼어붙어 있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꼼수와 얄팍한 배신만이 난무하던 이 더러운 중동의 바다에서 오직 독자적인 기술력과 흔들리지 않는 깡으로 적의 심장을 도려내버린 이 압도적인 광경. 이것은 인간의 피를 말리는 경제. 데이터 따위로는 감히 담아낼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이자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완벽한 혼돈과 화염의 한가운데서 이란 군함들이 서로를 부수며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그 사이를 뚫고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웅장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37일 동안 죽은 듯 멈춰있던 26척의 대한민국 유조선들이 마치 이 모든 아수라장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통제해왔다는 듯이 우아하고도 장엄하게 거대한 엔진을 켜고 전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뱃머리가 향한 곳은 이란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의 특사가 오만 국왕에게 스마트 항만 제어 시스템을 무상으로 쥐어주고 극비리의 확답을 받아두었던 그 안전한 비공식 우회 항로를 향해서였죠. 선두에 선 김 선장의 코리아 호프호를 필두로 26척의 거대한 철선들이 마치 안개 낀 바다를 유영하는 거대한 고래. 때처럼 조용하고도 묵묵히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란 군함들이 발사한 조명탄의 붉은 불빛이 43도 폭염에 칠이 다 벗겨지고 붉은 녹이 쓴 한국 배들의 웅장한 선체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투성이 배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강대국의 최신형 항공모함보다도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백고물에 매달린 낡은 태극기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적들의 화염 바람을 타고 펄럭일 때 저는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본 배들처럼 비겁하게 국적을 파나마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나라로 국적을 세탁해 굽신거리며 꼼수 통로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일원의 더러운 비트코인도 적의 아가리에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일군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과 끝까지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선원들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책임감 하나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뚫기 힘들다던 호르무즈 해상 봉쇄선을 보란듯이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올리버 선생님,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미친 상황이 제발 꿈이라고 말해주십시오. 화면 속 리차드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에 질려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딩 모니터는 이미 온통 시뻘건 경고창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한국의 파산에 10조 원을 걸었던 그의 계좌는 마진콜, 즉 강제 청산이 터지며 순식간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의 불행에 베팅했던 탐욕스러운 괴물은 단 하루 만에 파산자가 되어 월스트리트에서 영원히 추방당할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조롱했던 일본의 다나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1원도 내지 않고 무사히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불법 무장 세력에게 30억 원을 자발적으로 송금한 일본 해운사들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으며 땅을 치고 통곡해야만 했었죠.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리차드와 서구 금융 세력 전체를 향해 아주 차갑고도 단호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똑똑히 봐라, 리차드. 저게 바로 내 놈들이 5일이면 망할 거라고 비웃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무서운 저력이다. 그리고 넌 방금 그 위대한 나라의 심장을 함부로 건드린 대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옥불에 던져 넣게 된 거야. 26척의 유조선이 이란의 사정권을 완전히 벗어나 오만의 안전수역으로 접어들었다는 최종 확인 신호가 상황실 모니터에 영롱한 녹색 불빛으로 켜졌습니다. 피해 선박 0척, 사상자 0명, 피탈된 금액 0원, 발사한 총탄 0발. 이 믿을 수 없는 완벽한 4개의 0이라는 숫자 앞에서 30년간 국가의 파산만을 차갑게 계산하며 살아왔던 저는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져 있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 낡은 아날로그 스톱워치가 스르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초침이 영원히 멈춰섰지만 저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저깟 낡은 기계 따위로는 절대 계산할 수도 함부로 가둘 수도 없는 거대한 뚝심을 가진 진짜 강대국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스위스 취리히의 맑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지옥 같은 43. 도의 폭염과 적의 시퍼런 총구 앞에서도 끝내 태극기를 내리지 않고 전 세계의 심장을 박살내버린 그 위대한 26척의 거인들의 모습만이 벅찬 감동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스위스 취리히의 글로벌 위기관리센터 상황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던 눈부신 햇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파산을 알리는 장송곡이 울려 퍼질 것이라 확신했던 전 세계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혀 전대미문의 대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단 1원의 통행료도 내지 않고 심지어 총 한 발 쏘지 않은 채 26척의 유조선단을 이끌고 세계 최강의 해상 봉쇄망을 보란듯이 뚫어버린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탈출 소식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 세계 타전망을 강타했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역시 피냄새를 가장 빨리 맡는 국제금융시장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5일 안에 멈춰서고 국가 부도가 날 것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은 그날 아침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하락하기는커녕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진 나라로 재평가되며 사상 최고치로 수직 상승해버렸거든요. 한국의 국채를 사려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었고 원화 가치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파산에 무려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공매도로 걸었던 제 옛 제자 리차드는 개장 단 1분 만에 계좌의 모든 자산이 강제 청산당하는 마진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의 나라가 피눈물을 흘리는 비극에 돈을 걸고 남의 불행을 뜯어먹으며 살찌던 오만한 자본주의의 괴물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모든 것을 잃고 파산의 늪으로 영원히 가라앉게 된 것이죠. 오후에는 그가 투자자들을 기만한 금융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짤막한 속보마저 전해지더군요. 참으로 완벽하고도 씁쓸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요? 비트코인 30억 원을 재빠르게 송금하고 꼼수로 국적을 세탁해 빠져나왔다며 유연한 외교력. 운운하던 일본의 대형 해운사들 역시 처참한 파멸의 철퇴를 맞아야만 했었죠.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과 깡으로 해협을 돌파해버리자 일본 해운사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바친 30억 원은 졸지의 불법 무장, 테러 세력에게 자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미국과 국제해사기구는 즉각 일본 해운사들에게 그들이 바친 통행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두들겨 맞췄고 일본 해운업계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며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알량한 꼼수를 부린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역사가 그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새겨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조차도 그날 오후
유엔과 국제해사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글로벌 해상안보표준 선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37일간 억류되어 있던 그 피 말리는 시간 동안 오만 왕실과 극비리에 무상으로 구축해 주었던 스마트 항만 제어 시스템의 실체가 전 세계에 공개된 겁니다. 단순히 이란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가장 안전한 우회 항로를 생성해내는 이 완벽한 인공지능. 해상 방패의 성능에 전 세계 강대국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국제사회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오만과 함께 개척한 이 비공식 우회 항로와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글로벌 유조선 안전 통항의 새로운 세계 표준으로 채택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엄청난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전 세계의 모든 유조선들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시스템 사용료와 기술 로열티가 매일같이 대한민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조그만 나라가 오직 사람의 머리와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만으로 전 세계 석유의 숨통을 쥐락펴락하는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자 해상 통제국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5일 뒤면 망할 거라며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문턱이 닳도록 전 세계 정상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며 특사를 파견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세계의 변화를 지켜보다가 제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깨진 스톱워치를 가방에 챙겨 넣고는 무작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30년 분석과 인생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그 위대한 26척의 배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한국인들의 눈빛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나라가 도착한 곳은 대한민국의 최남단, 부산항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두에는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만 명의 인파가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손에는 붉고 푸른 태극기가 쥐어져 있었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주변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37일간 43도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썩어가는 물방울로 버텨낸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기도와도 같은 숭고한 침묵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수평선 저 너머로 거대한 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 선 코리아 호프호를 시작으로 26척의 거대한 유조선들이 부산항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웅장하게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백고동 소리가 바다 전체를 뒤흔들며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방파제를 넘어서는 순간 바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백고동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37일간의 지옥 같았던 고통을 토해내는 포효 같기도 했고 그 어떤 굴복도 없이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자랑스러운 승전고 같기도 했죠. 그 백고동 소리를 신호로 수만 명의 군중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미친 듯이 흔들며 오열 섞인 함성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눈물과 환호가 범벅이 된 부산항은 그야말로 거대한 감동의 용광로였습니다. 배가 부두에 접안하고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철제 트랩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170여 명의 선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저는 멀리서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끓는 갑판 위에서 소금기에 절어버린 그들의 작업복은 뻣뻣하게 굳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피부는 숯검댕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가 곳곳에 화상과 물집이 잡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만큼은 세상 그 어느 제국의 개선장군보다도 당당하고 꼿꼿했습니다. 선원들이 차례차례 가족들의 품으로 안기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있을 때 저는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 틈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굽은 등에 지팡이를 짚은 채 주름진 얼굴로 하염없이 눈물만 훔치고 있던 노인이었죠. 그 노인에게로 방금 배에서 내린 선단장 김 선장이 달려가 와락 무릎을 꿇고 안겼습니다. 아버지. 태극기 안 내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김 선장이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자 노인은 말없이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내려 주더라고요. 저는 통역사를 대동하고 조심스럽게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던 그 손바닥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야 말았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은 온통 시커먼 흉터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어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거친 나무 껍질 같았거든요. 통역사가 귓속말로 제게 전해주더군요. 저 노인은 1970년대 대한민국이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 사우디아라비아의 열사의 사막으로 건너가 50도가 넘는 모래바람 속에서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송유관을 용접했던 분이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거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3도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끄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태극기를 내리지 않은 채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결코 최첨단 전파 교란 기술이나 인공지능 스마트 시스템 따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사의 사막에서 맨손으로 쇳물을 받아내며 피땀으로 세운 이 나라를 아버지가 지하 수천 미터의 독일 탄광에서 진폐증을 알아가며 일으켜 세운 이 위대한 조국을 자신들의 세대에서 30억 원이라는 부당한 돈에 무릎 꿇고 더럽힐 수는 없다는 지독하고도 숭고한 책임감. 바로 그것이 26척의 배를 지탱한 진짜 연료였던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유리알이 깨져버린 낡은 스톱워치를 꺼내 흉터로 가득한 노인의 거친 손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제 30년 인생 동안 국가의 한계를 숫자로만 재단해왔던 제 오만함을 용서하십시오. 어르신들의 피땀이 스며든 이 위대한 나라는 결코 이런 낡은 기계 따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거대한 심장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노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투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꽉 맞잡아 주었죠. 그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 한 번에 저는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서구 엘리트주의의 오만함을 모두 씻어내고 온전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그 지옥 같았던 37일은 결국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낸 자들에게만 허락된 위대한 승리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으며 그 준비의 가장 밑바탕에는 언제나 조국과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이들의 위대한 피와 땀이 스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유조선 26척이 30억 원의 부당한 요구를 걷어차고 통쾌하게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게 된 이 가슴 벅찬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압도적인 승리는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바로 이 나라를 억척스럽게 일구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70년대 그 살인적인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묵묵히 파이프를 움켜쥐었던 아버님들의 거친 손, 차가운 탄광의 어둠 속에서 가족을 그리며 석탄을 캐내셨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새벽이 오기도 전에 찬물에 손을 담그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배들이 전 세계 그 어떤 바다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무장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선원들의 깡과 용기는 바로 험난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내신 여러분의 굳건한 등에서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첨단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굽은 어깨를 조금이라도 펴게 해드렸다면, 그리고 가슴 한편에 벅찬 자부심을 안겨드렸다면 부디 따뜻한 댓글로 대한민국과 서로를 향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감해주시고 나누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가슴 뜨거운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이 위대한 나라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주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오신 그 모든 구비구비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세상 그 무엇보다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웃으시는 나날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